예,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고관수입니다. 최근에 역사가 묻고 미생물이 답하다라는 책을 내서 그 얘기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미생물이라고도 하고요. 세균, 혹은 영어로는 박테리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되게 헷갈려서 혼동돼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주 다른 것들이죠.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구조를 갖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덩어리고 그 단백질 덩어리 안에 유전 물질이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박테리아, 세균은 세포의 구조를 통해서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이러스는 그렇지 못하고 증식을 하거나 유전자를 다시 만들어내거나 할 때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숙주라 그러죠. 숙주 세포 내에 들어가서 거기에 숙주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들을 이용해서 그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증식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흔히 가끔씩 뉴스나 건강 관련한 사이트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감기라든지 이런 거에는 항생제가 소용이 없다. 왜? 항생제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파괴하거나, 그러니까 세균의 구조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런 거를 타깃으로 하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바이러스에는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 이를테면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최근에 유행했던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는 그러한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어떤 데서는 이제 유익균, 유해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도 있지만 대개는 겹쳐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존재하면 우리 몸속에 들으면 반드시 병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패스트균이라든지 장티푸스균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그러한 그 병을 반드시 일으키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보통은 절대 감염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1차 감염균,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패소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균들이 우리의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은 대체로는 오퍼튜니스틱 패소젠, 기회주의 감염이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이 보통은 갖고 있다가 그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어떤 다른 상황이 되었을 때 병을 일으키는,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으로 가는 것들이죠. 그것들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류들이고요. 그리고 있어서 좋은 세균들도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좋은 세균이고 우리 장내에서 소화를 돕거나 아니면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비만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세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세균이 다 나쁜 세균이다, 좋은 세균이다 이런 구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존재하느냐. 우리가 피 속에 존재하면 피에는 아무런 세균도 존재하면 안 돼요, 사실. 그렇게 아주 무균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세균이 들어가도 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반드시 유해한 세균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우리 몸속에서의 어떤 상황 때문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분해야지 그거를 완전히 구분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역사가 묻고 미생물이 답하라는 책에서 많은 부분에 다뤘던 얘기들이 인류 역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 그런 세균들을 다루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우선 거기서 얘기하지 않은 세균이 하나 있습니다. 패스트균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흑사병을 일으킨 14세기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절반가량이 죽게 했던 흑사병, 패스트균이죠. 여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세균이 일으킨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거는 보통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생겨나서 그게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보통은 이가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쥐를 통해서 다시 사람한테 퍼져간 그러한 세균인데 그걸 통해서는 이제 유럽 인구의
절반가량이 죽었다고 그래요. 14세기에. 근데 14세기에만 끝난 건 아니고요. 16세기에 또 다시 나와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그리고 18세기, 19세기에도 홍콩 같은 데서 다시 발병을 하면서 수천만 명이 죽고 그 당시는 한 1,000만 명 가량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목숨들을 앗아간 그러한 세균이 패스트균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얘기할 게 천연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죠. 천연두 바이러스는 인류가 맨 처음 종식시킨 질병입니다. 이거는 바이러스에 의한 겁니다. 세균은 아니고 바이러스에 의한 건데 이것이 그 역사를 변화시킨 그 예를 보자면은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유럽에는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요. 곰보 모양의 얼굴에 얽어서 곰보가 생기기도 했지만 유행하니까 그거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90년대 이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낸 다음에 스페인 같은 데서 아메리카로 정복을 간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지만 잉카 제국, 아즈텍 제국이라고 하는 상당히 견고했던 제국을 멸망을 시키는데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 바이러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 질병에 대해서 전혀 면역이 없었죠.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혹은 굉장히 신체가 약화되면서 이른바 스페인의 정복자들, 콩키스타토르라고 하는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 바이러스가 바로 천연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를 더 들면 콜레라균을 또 들 수가 있어요. 콜레라균은 원래는 그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에 돌았던 풍토병이었지만 이게 18세기 이후에 대항해 시대라 그러죠. 배들이 커지고 전 세계를 제국주의 세력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러 다니고 하면서 당연히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 배를 통해서 그 군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습니다. 한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하면서 1800년대 초반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죽으면서 뭐에 의해서 죽는지는 원래 18세기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모르다가 나중에 18세기 후반쯤 되어서야 알게 되었는데 그 모르는 상황 때에도 존 스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콜레라균의 전파는 물에 의해서 일어난다.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에서 일어난다. 이런 것을 밝히죠. 이게 런던에 굉장히 커다란 도시였는데 그 런던에서 상수도를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시에 콜레라균에 감염돼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들을 밝혀냈고 그래서 그것들을 정비하고 하면서 이 콜레라균을 굉장히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즉, 이 콜레라균에 의해서 도시의 개혁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스페인 독감도 들 수가 있겠죠. 잘 알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딱 100년 전에 전 세계를 아주 강타했던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역시 이것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이게 제1차 세계대전과 겹치죠. 1차 세계대전의 후반부쯤 들어가면서 전 세계를 감염시키게 되는데 원래는 미국의 훈련소에서 먼저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이게 유럽으로 퍼지고 아프리카로 퍼지고 당연히 아메리카로 퍼지고 일본, 중국, 우리나라까지도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1918년에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해가 무오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무오년 독감이라고 하는데 이 질병 때문에 사실은 독일이 총공세를 펴서 전쟁을 승리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었지만은 질병이 병이형에서 돌면서 굉장히 무기력해지면서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게 여러 전쟁 역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향방을 바꾸는데 독감 때문에 전부다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독균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매독균에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천연두 바이러스를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옮겼는데 반해서 매독균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옮겨가지고 퍼뜨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황 증거도 사실은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넘어갔던 유럽으로 돌아간 선원들이 돌아간 직후에 프랑스 군인들이 그 질병에 걸렸고 그 프랑스 군들이 이탈리아를 침공하면서 이탈리아에 다시 번지고 이런 시기적인 그러한 일치성 때문에 옮겨간 게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증거도 나왔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유럽에서 그게 존재했다는 증거도 사실은 일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것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매독균은 이게 성매개 감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흉측한 모습으로 발현이 되니까 다른 나라에 이것들을 전파시킨 다른 나라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큰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탈리아에서는 뭐라고 해요? 프랑스병이라 부르고요. 그럼 프랑스는 어떻게 부르냐? 스페인병이라 부르고,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나라로 건너왔으니까 얘는 양매창, 서양에서 건너왔다. 아니면 당창, 즉 중국을 당나라 원래 그걸 얘기를 했으니까 당창, 아니면 외색병, 일본에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에서 왔다, 서양에서 왔다 해서 그런 나라의 명칭을 가지고 부르는 경향이 상당히 크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지금도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크죠. 우리가 어떠한 질병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유행하려면 그거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가져가서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많이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매독균이고, 그러한 이유가 이 매독균 자체로 죽는 경우도 많았지만 전파되는 경로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경로, 그리고 그것이 질환으로 나오는 증상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얘기한 패스트, 천연두, 매도, 콜레라, 스페인 독감 이런 것들이 왜 전 세계로 퍼지고 그렇게 큰 피해를 주면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요인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리고 동물들을 가축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생겨났을 거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네에서 서로 떨어져 산다 그러면은 그 질병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거기만 문제가 되고 그것들이 다른 데로는 전파가 안 되죠. 그러나 이동이 되고 커다란 사회가 형성이 되면 그것들이 전파되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 질병들, 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가축에서 온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거에 우리가 뭐 개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축화 시켰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사람한테 넘어왔다는 증거들이 상당히 많고요. 결핵도 마찬가지고요. 패스트도 그렇다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질환들이 가축화를 통해서 사람한테 넘어왔고, 인구가 증가하고 이동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질환이 퍼져나간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감염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너무 세면 또 안 돼요. 예를 들면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나왔던 바이러스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치사율도 높고, 그렇지만 이게 팬데믹으로 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건 너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싹쓸이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이동할 수단을 갖게 되면 아프리카도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동이 많아지면 이것도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HIV. 이게 원래는 아프리카에 있는 침팬지에서 나왔던 그런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개발을 통해서 사람한테 전파되었고, 사람에게 감염된 것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한 지금 퍼져나가지 않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그러한 감염 질환도 이동성의 수단을 갖게 되면은 팬데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감염 질환 갖고 퍼져나가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얘기합니다. 병원균이 있어야 됩니다. 병원균의 조건이 있어야 되죠. 병원균이 병을 일으키고 뭐 아프게 하고 하는 조건들. 두 번째는 숙주가 있어야 되죠. 숙주라는 건 아픈 사람, 그거에 감염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은 병원균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동성이 강화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없고 하다면 팬데믹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적어도 충분 조건은 이제 만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이제 이런 감염 질환을 극복하는 약 혹은 수단은 크게 두 가지죠. 특히 세균에 대해서는 항생제가 있고요. 세균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포함하는 것들은 백신이라는 게 있죠. 백신이 더 먼저 생겼죠. 우리가 원리는 잘 몰랐지만 에드워드 제너에서 시작한 천연두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종두법이라고 하죠. 종두법이 먼저 이제 개발이 됐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면역력을 갖게 되고, 그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면역력을 가져서 다시 똑같은 질병을 다시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경험적으로 알면서 그것을 응용을 해서 종두법을 개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항생제에 대해서는, 항생제는 1928년도에 그 플레밍이 맨 처음 페니실린을 발견한 데서 시작하죠. 물론 그 이전에도 곰팡이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들이 세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암시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걸 분명하게 밝힌 거는 이제 플레밍이 처음이었고, 그 이후에 1930년대 말 40년대 이걸 재발견하면서 이걸 통해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그것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인류 최초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다른 방법들을 많이 강구합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로 치료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세균을 감염하는 바이러스가 존재하죠. 이른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여서 파지라고 하지만 이거는 세균에 감염해서 세균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종류예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세균 감염을 치료하자, 이러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분변 이식술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C. 디피실레라고 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혐기성 세균인데 우리가 굉장히 심한 대장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우리 몸속의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이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또 항생제로 치료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그러한 감염이 되는데, 이걸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분변 이식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미생물의 분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의 미생물군을 우리 몸속으로 넣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변을 통해서 넣는 건데, 아무 사람 거 넣는 건 아니고요. 건강했을 때 자기 거를 넣으면 더 좋고, 혹은 가족 거를 넣으면 더 좋고 해서 내시경으로 항문을 통해서 넣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알약으로 만들어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분변을 뭐 어떻게 먹는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좀 지저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들이 시술되고 있고 상당히 효과도 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은행도 있어요. 이런 건강한 미생물 군들을 보관하는 은행도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세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강구를 합니다. 세균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세균에 감염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 반응을 하게 되죠. 단 우리 그 세균에 의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한 다음에 세균이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암도 같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세균을 이용해서 감염질환 혹은 심지어 암까지 치료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역사가 묻고 미생물이 답하다라는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세균 자체가 나쁜 것, 미생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관계를 하느냐, 즉 인간의 문제가 더 큰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균들은 자기 일을 해오고 있는 거죠. 세균들이 살기 위해서, 혹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세균들이, 동물에 있던 세균들이 사람한테 전파된 거는 가축화를 시키면서 시작된 거라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목적에 의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감수해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하고 도시화를 하면서 그 세균들이 자기들 숙주들이 많아지고 더 퍼져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든 것은 따지고 보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또한 아까 얘기했던 그 세균들을 이용해서 다른 감염들을 약화시키고 혹은 암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해온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세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썼습니다. 예.